권순일이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네. 뭐 편하지는 않은데요. 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효태 학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또 관심 가지시고 찾아주시는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교수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잠깐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STL 글로벌은 2000년도에 좀 설립이 됐고, 그리고 올해 저희가 2월달에 그 탐사랑 학사라고 불리던 이제 82,000톤짜리 2000년대 중간빌트 배를 중고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5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핑 에이전시, 그리고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페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송하는 그런 어떤 로지스틱스도 다 하고 있어서 직원은 한 20여 명밖에 안 되지만 하고 있는 일은 좀 다양한 그런 형태의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거는 2000년대에 설립이 돼서 지금 2021년이 지나도록 적자를 낸 해가 한 번도 없다라는 거, 이 정도 그냥 자랑할 만한 거리인 것 같습니다. 향후 계속 저도 그 하나의 그 헤어업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보다 많은 혜택을, 보다 많은 후배들께, 그 다음에 헤어 산업 인력들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향후에도 최대한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부터 하고 있던 일은 그 SMP가 뭐 대단한 그 약자가 아니라 세일 앤 퍼체이스입니다. 사고 팔고 사고. 그런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신조선 같은 경우에는 헤어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제조업의 성격이 좀 강하고, 이 SMP는 주로 이제 중고선박 매매를 갖다가 일컫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중고선박이나 그다음에 해체선.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재학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재학생들 그 궁금할 만한 사항들을 맞춰가지고서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SMP는 중고 선박 매매, 그 다음에 이제 해체선 매매, 뭐 이쪽을 갖다가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조 교수님 이거 어떻게? 이거를 처음에 안 들었네. 이거 누르면 돼요. 네. 누르시죠. 이거? 네. 오늘 그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강의안처럼 하나부터 10가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불필요하다는 거는 제가 좀 이 길을 좀 넘어가면서 그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 필요할 만한 부분들만 직접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헤어업이라고 하면 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긴 하지만 이 3가지 시장만 좀 이해하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갖다가 좀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조선, 중고선, 해체선.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배의 라이프 사이클이죠. 신조부터 해체까지. 요게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조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내가 배를 갖다가 필요로 해서 신조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듯이 옛날에 2007년도, 2006년도에는 엄청난 이런 어떤 투기 목적으로 그 발주가 됐었습니다.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일종의 이제 에셋 플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부동산 사고 팔면서 그 시세 차이가 없는 것처럼 신조선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조선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내가 배를 직접 딜리버리 받지 않아도 컨트랙트만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3천만 불에 예를 들어서 배를 발주를 해놨는데 건조가 되는 중에도 마켓이 올라가지고 그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노베이션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페이퍼로만 한 1,000만 불씩 이득을 남기고 2,000만 불씩 이득을 남기고 한 척이면 그렇지만 이게 10척이고 20척이면 어마어마한 그 수익을 갖다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에셋 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가 세계 1위다 뭐다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조선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 사업, 수익 모델을 갖다가 만들지를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어떤 금융적인 문제, 금융적인 한계, 그 다음에 어떤 국가정책이라든지 그 해운 회사의 정책 등이 좀 맞물려서 가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우리는 열심히 배만 짓고 그런 어떤 그 페이퍼로서의 수익은 그리스 선주라든지 뭐 유럽 선주들이 가져가고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항상 이제 조선소가 세계 최고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아쉬움이 큽니다. 조선소의 실제 수익력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1년, 2년 동안 열심히 건조하면 뭐 하겠습니까?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사가 국가정책에 좀 지원을 받아서, 금융정책에 또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발주하고 SF플레이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기를 갖다가 해운인의 한 사람으로서 늘 좀 바라는 바입니다. 신조선 시장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고, 이 뭐 확장기, 구조 조정기, 대체 수요기, 변동기, 안전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3년에 발효가 되는 EXI라든지 뭐 CII 환경 규제 등의 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조선을 갖다가 신조를 갖다가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벙커를 뗄 건지, LSFO를 뗄 건지, 아니면은 LNG를 뗄 건지, 아니면은 좀 있으면 수소 연료가 나온다는데 암모니아 연료가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지금 어떤 방향을 잡기가 좀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주되는 선박들은 LNG 추진선이라든지 LNG를 나중에 변환시킬 수 있는 듀얼 프로그램으로 지금 신조가 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변화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기존에 그걸 갖고 있는 중고선들은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지금 2023년부터 발효되는 EXII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선사들도 고민이 좀 깊어지는데 결국에는 2023년부터는 선석을 갖다가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탄소 그 배출량을 갖다가 낮추려면은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겠습니까? 선박 공급 부족 현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해운 시장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그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지금 발주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발주가 많이 되는 선박들이 2023년에 또 쏟아져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속을 떨구더라도 컨테이너 부문은 2023년부터는 조금 좀 하향세로 가지 않겠나 뭐 이런 또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거는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전망을 할 뿐이지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오미크론이라든지 코로나의 어떤 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해운에 영향을 끼칠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최선의 방법을 갖다 마련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고선 시장은 신조 같은 경우에는 신조가 되면은 공급이 이제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중고선 시장의 매매는 뭐 수평적인 이동이기 때문에 선봉량의 증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선 선박 매매는 뭐 해운업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럽의 몇몇 개 나라, 영국, 그리스, 노르웨이, 뭐 덴마크, 그다음에 일본,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 터키, 뭐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까지 가세해서 중고선 그 매매 시장에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마스크 좀 벗어야 되겠네요. 이 중고선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뭐 제가 하고 있는 게 이런 어떤 브로킹 업무입니다. 그래서 선주가 배를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배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이런 어떤 S&P 브로킹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겠죠. 이런 배를 사달라, 뭐 이런 배를 팔아달라. 그건 벌크선이 될 수도 있고, 케미컬이 될 수도 있고, 캐리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LR, MR, 여러 가지 선종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저 또한 제가 갖고 있는 채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린 마켓으로 가든, 런던 마켓으로 가든, 일본 마켓으로 가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채널들, 친구들한테 또 부탁을 해서 바이어를 찾아달라, 셀러를 찾아달라, 이렇게 이런 구조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부동산 중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시장 중에 이제 해체선 시장이 있는데, 해체선 시장은 신조선 시장과는 다르게 해체만 하기 때문에 선봉량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조선 시장과 중고선 시장과 해체선 시장이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시장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런 어떤 변동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큰 그림으로는 신조선 시장, 중고선 시장, 해체선 시장. 이 해체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공해 사업이다 보니까 그 환경 규제가 굉장히 덜한 나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케니컬 타입이라 해서 옛날에 신조선을 만들었던 조선소가 망해서 그 기계들을 이용해서 해체를 하는 그런 이제 해체선 시장이 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칭 타입이라 해서 이제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인도 요 3개국이 후진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비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해체가 또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과 같은 그런 미케니컬 그 타입으로 해서 터키에서 이제 그 해체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요 5개 국가가 해체선 시장의 거의 한 80~90%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해체선 시장도 되게 재밌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가면, 해체를 하는 데는 별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사용 연한이 끝나면 이제 해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한 2~3년 전에 2000년대 릴트가 해체되기도 했는데, 너무 마켓이 안 좋고 내가 보유하고 굴리는 것보다는 그냥 처분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선명이 낮더라도 그냥 처분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선할 때는 가치를 어떻게 따지냐면, 그 배를 신조를 할 때 LDT라는 게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순수한 어떤 철무게. 그래서 일례를 들면 파나막스가 한 7~8만 톤이다 그러면 LDT가 한 10,000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약자인데, 이 LDT당 지금 가격이 한 600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은 파나막스라 해도 지금 한 600만 불 하는 거죠. 600만 불이면 한 70억 하는 거죠. 그래서 고철이라 그래서 고철이 아니라 이 비싼 고철이 됩니다, 선박을.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뭐를 할 때 따지냐, 배를 살 때 내가 얼마에 주고 사고 얼마 동안에 굴리고 얼마의 어닝을 갖다가 나타내고, 그 다음에 잔존 가치가 레시덜 밸류라고 그러는데 잔존 가치가 얼마냐, 이것들을 갖다가 또 금융 서식에 또 다 때려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LDT는 선박을 갖다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팩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2008년인가 그 철가망이라는 그 유명한 그 다큐멘터리가 국내에서 제작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그 어떤 시골에서 사는 그런 인부들, 노동자들이 이런 스크랩 야드에서 그 일하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그 스크랩 야드가 나오기 때문에 우연찮게 저도 이제 재밌게 보긴 했는데, 말이 재밌는 거지 그걸 보면은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그 사람들이 배를 갖다가 스크랩하고 있는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불 받고 4불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유럽 그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보면 금상을 한번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네이버 같은데 철가망이 어떤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해체선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조선 시장은 그냥 뭐 내가 필요한 배를 갖다가 발주하고 스펙 미팅하고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딜리버리 해달라 뭐 이 정도가 다기 때문에 그 어떤 중고선 거래 시장에 있어가지고선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회사도 이제 배를 샀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배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좋은 배는 비쌉니다. 이제 모든 물건을 갖다가 사고 팔 때 마찬가지지만 좋으면서 싼 배를 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물건을 갖다가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고 하려고 그러면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좀 들여서. 그래서 그런 어떤 작업들을 갖다가 좀 오래도록 좀 했었습니다. 좋은 배를 싸게 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죠.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마켓을 지켜보는 거죠. 배들이 항상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쭉 이제 해서 아, 이 배다 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갖다가 하나 살 때 꼼꼼하게 그 물건을 확인하고 사듯이 이 배도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이 검선, 인스펙션 리퀘스트를 해서 선주한테 이제 퍼미션을 좀 받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이 검선하는 그 순간을 갖다가 딜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뭐 아무리 좋은 배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검선을 하지 않으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검선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인스펙션, 요 타이밍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사한테 선사 사람을 직접 보내라라고 주로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드리는데 뭐 브라질에 가 있거나 남아프리카에 가 있거나 지금 같은 경우에 더 힘들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인스펙션만 대행하는 또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점을 두고 그런 어떤 인디펜던트 서베이를 갖다가 뭐 3,000불이 됐던 4,000불이 됐던 5,000불이 됐던 돈을 줘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죠. 근데 항상 이제 요 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 뭐 기관과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기관과 나오신 분도 계시고 항해과 출신 분도 계신데 이 검선을 진행하는 이 인스펙터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기관과 출신들을 많이 보냅니다. 엔진을 이제 메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 여유가 있을 때는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엔지니어 하나, 가판도 하나.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배를 보고 와서 두 사람이 내는 인스펙션 리포트를 보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것도 다 비용이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엔지니어 출신의 그 인스펙터만 이제 보내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이분이 커머셜 마인드도 좀 있으면 좋은데 커머셜 마인드가 없으면 똑같은 배를 그 컨디션이 괜찮은 배를 보고 와도 네거티브 리포트를 갖고 내놓는 거죠. 이 마켓을 모르니까 마켓이 상승 마켓이다 그러면 아, 이 정도는 내가 한 30만 불 들이면 고칠 수 있으니 한번 합시다. 뭐 이런 마인드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안 좋고 저건 안 좋고 이래서 뭐 좀 힘들 것 같고 메인테넌스 힘들 것 같고 이러면 인스펙션 리포트가 네거티브가 됩니다. 그러면 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것도 하나 안 되는구나. 근데 그런 배가 뭐 한 3개월 뒤에 뭐 100만 불이 오고 200만 불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검선을 보낼 때 그분이 커머셜 마인드가 좀 있으신 분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늘상 좀 확인하는 버릇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켓의 흐름도 조금 좀 파악을 하시고 커머셜 마인드도 계신 분들이 계신 엔지니어들이 이제 가서 인스펙션을 하면 이게 좀 최상인데 그 이제 그냥 단순히 100% 엔지니어 마인드만 가지고 가셔서 보는 리포트는 한 90%는 좀 안 좋게 좀 나오는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배가 이제 이제 검선을 했는데 검선 결과도 만족스러워요. 아, 이 배는 좀 할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퍼포즈에 맞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네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네버로 들어갈 때는 이제 선주들이 좀 프리퍼하는 그런 텀 컨디션들이 있거든요. 바이어가 그냥 막 내는 게 아니라 선주들이 딱 정형화된 자기네들의 틀에 이제 맞춰가지고서는 오퍼를 좀 언제까지 내라. 안 그러면 이걸 검토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주들은
뭐 자기네들 원하는 그런 어떤 계약서 품에 맞춰가지고 오퍼를 언제까지 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배값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막 그냥 다운 트렌드로 가는 그런 마켓에서는 바이어 마켓이거든요. 이럴 때는 선주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바이어가 우리 톤대로 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진행하는 케이스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이제 리캡이라고 그러죠. 리캡을 갖다가 사전에 찾아보면 좀 안 나오는데 뭐 리캐피출레이션 해가지고 그거의 약자를 갖다가 리캡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모든 텀과 컨디션이 어그리된 상황에서 딱 이제 하나로 요약된 걸 갖다가 리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제 리캡이 그려지고 여기는 이제 계약서를 컨트랙트라고 안 그러고 MOA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메모랜덤 오브 어그리먼트인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려지면 이제 계약금을 갖다가 10%가 됐던 20%가 됐던 뭐 이렇게 이제 입금을 하면 딜이 된 걸로 이제 간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전에는 다 10%였는데 이 이제 일본 선주들이 주로 이제 셀러 마켓이고 그 외가 이제 다 바이어 마켓이거든요. 일본은 배를 항상 이제 거의 신조를 해서 15년 정도 되면은 파는 그런 어떤 시장이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소와 상사와 그 다음에 어떤 정부와 선사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는 이런 좀 형태를 갖다가 좀 나타내다 보니까 뭐 서로 금융 지원을 받아서 싼 금리로 그러고선 조선소 사야 된다고 자기네 조선소에 배를 짓고 이걸 갖다가 선사가 잘 가져다 쓰고 15년 때부터는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걸 얘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15살 때쯤 되면 대부분 이제 한국이나 그리스나 이제 유럽 다른 시장으로 이제 매각을 하고 요런 게 이제 약간 일본 선주들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켓이 좀 좋으면 일본 애들이 10% 갖고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10%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2천만 불에 10%면 200만 불인데 못 믿겠다 그러면서 계약금 얘네 20% 내라, 30% 내라. 옛날에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2007년, 2006년. 근데 이제 2008년도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회사들이 좀 문을 닫고 도산을 하고 이러면서 계약금을 날리겠다라고 하는 선사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10% 가지고. 왜냐면 내가 2천만 불에 배를 샀다고 가정을 해요. 계약금이 200만 불이에요.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딜리버리 하기 전에 보니까 500만 불이 떨어졌어요. 200만 불 날리는 게 낫거든. 그런 케이스가 여러 번 생기다 보니까 일본 선조들은 지금 20%를 갖다가 요구하는 게 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얘기해서 15%까지도 받아주기도 하고 뭐 10%까지도 받아주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본 선조들은 요새 아주 그냥 20%를 갖다가 공공연하게 좀 요구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배를 갖다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부터 다큐멘테이션 준비하고 딜리버리 때까지 뭐 짧으면 한 달, 길으면 3개월, 그리고 셀러 마켓일 경우에는 6개월까지도 합니다. 뭐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레어 케이스고 한 6개월 안에는 다 된다라고 보이는데 그 이제 6개월 동안 인수 준비하고 뭐 해서 나중에 이제 잔금 지불하고 이제 배를 받으면 이제 그 모든 그 S&P의 어떤 프로시저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뭐 요거에 대한 디테일은 계속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거에 뭐 중복되는 설명들이 좀 있는데 그 배를 뭐 매각을 하던 매입을 하던 그거는 이제 순서는 이제 뭐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 매입과 일단은 이제 매입 쪽으로 해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렸지만 중고선 시장은 신조선 시장과 좀 달리 수평적인 그런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공량의 변동은 없고 그 다음에 뭐 현재 운임이라든지 시황,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중고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이랑 좀 잠깐 이제 비교를 하긴 했는데 부동산과는 좀 다른 게 한쪽이 한국이면 한쪽 사이드는 외국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어가 한국이든 아니면 선주가 한국이든 그 뭐 선주가 한국인 경우에는 바이어는 외국이고 그 다음에 바이어가 한국인 경우에는 선주는 이제 외국인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국제화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간혹 이제 로컬끼리 좀 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컬이다 보니까 좀 뒷말이 많더라고요. 그 이제 그 PODA, 그 Protocol of Delivery and Acceptance라고 그 인수도 이전서에 서명을 하면 일체 말을 못 하거든요, 바이어가. 근데 이제 로컬이다 보니까 뭐 서류를 PODA 서명 후에도 뭐가 없다느니, 뭐 배를 뭐 있다고 관리했다느니, 마켓이 좋으면 안 나오는 얘기들이 마켓이 안 좋으면 이제 얘기가 나오고, 마켓이 좋으면 파는 선수가 또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로컬끼리 딜이 좀 쉽지는 않구나라는 경험을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같은 배,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시기에 지은 시스터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스터십이라도 언제 매각을 하느냐, 언제 매입을 하느냐, 그리고 이 배의 SSDD, 스페셜 서베이랑 드라이브 뷰가 언제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선 성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스터십이라고 해서 같은 가격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상식은 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성과의 굴곡이 굉장히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조 시장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도 큰 매매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 일부에서는 굉장히 큰 투기적인 매매가 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지 펀드라든지, 그리고 해운 운임 선물 FFA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포워드 프레이트 어그리먼트 약자인데, 그런 시장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어떤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엄청난 그런 어떤 금융 파워들이 이 해운 시장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시장을 갖다 교란시켜 놓는 그런 경우들도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빠르면 1개월에, 호황일 때는, 왜 호황일 때 6개월, 12개월 걸리겠어요? 호황이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데일리로 벌 수 있는 운임이 되게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선주 마켓에서는 내가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팔아오면서도 늦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루라도 더 굴리면 어닝이 어마어마하니까. 예를 들면 지금 캄사르막스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용선료가 2만 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30일만 내가 더 쓸 수 있다 그래도 60만 불이 생기는 거예요. 3개월 쓴다 그러면 3, 6, 18, 180만 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호황일 때는 내가 6개월 뒤에 줄게, 라고 해도 바이어가 지금 호황이니까. 그래서 요 케이스들이 이제 2007년, 8년, 9년도에 이제 많이 생겼는데, 요 때가 이제 6개월, 12개월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마켓이 떨어지면 계약금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그걸 갖다가 아비트레이션 가고 인터내셔널 로우, 재판을 이렇게 청구하고 한다 한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파라막스를 하나 이제 샀어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속하는 얘기인데, 4,600만 불에 이제 샀죠. 근데 2008년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 막 급락할 때 BDI가 11,700까지 갔다가 600까지 그냥 급전직하로 막 떨어졌을 때, 하루가 지나면 몇백만 불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4,600만 불짜리가 딜리버리 하는 시점에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한 반까지 떨어진 거예요. 2,300만 불이 된 거죠. 그러면 고민스럽죠. 계약금 460만 불을 날려야 되느냐, 아니면 마켓이 살 거를 갖다가 보고서는 이거를 갖다가 그냥 사야 되느냐. 굉장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근데 다행히 그때 선주는 높은 가격에 산 만큼 높은 운임의 COA를 갖다가 또 맺었었거든요. 한국전력이랑. 사상 최고의 한국전력 운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운임이 있다 보니까 파이낸싱은 성공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긴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싱가포르에서 클로징 하는 게 너무나 이제 힘들었었습니다. 서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안 좋은 거죠. 선주한테 가서 성과 좀 깎아달라고 얘기하면 선주도 하는 얘기가, 야, 니네한테 팔고 나서 우리도 1억 불짜리 케이프를 샀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더 이상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사내 만에 은행 가가지고서는 난리치고
책상 뒤엎을 그런 분위기까지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갔다가 해서 보통 클로징 몇 시간이면 끝나는데 한 1박 2일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성과 변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그 뭐를 하나 하더라도 배를 사거나 팔 때라도 이게 좀 굉장히 그 백그라운드가 좀 제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믿을 만한 그런 어떤 파트너를 갖다가 만나서 진행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있고 시행착오가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딜하나 하려고 그러면 바이어 백그라운드 먼저 내놔라, 바이어 이름 먼저 내놔라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자주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 방식이 뭐 이렇게 있는데 배를 갖다가 살라고 하면 돈 될 만한 일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배를 내가 팔 때는 이 배로 감가상각을 갖다가 다 끝내놨든지 아니면 성과 이상으로 수익을 갖다가 내놨든지 할 때 파는 거죠. 그래서 원가 방식, 뭐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조회 방식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상황에 맞게끔 마켓에서 이 배가 얼마에 사고 팔리는지 그런 어떤 조회 방식이나 비교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중고 성과를 갖다가 결정하는 데는 좀 중요한 편이고 신조라든지 내가 배를 장기로 쓴다 그럴 때는 이제 원가 방식이 이제 그 이용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지루한가요? 시간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배를 갖다가 살 때는 이런 어떤 채상성을 갖다가 잘 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2천만 불짜리 배를 사요. 배를 사는데 내가 얼마가 있냐? 한 400만 불밖에 없어요. 그러면 1,600만 불은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다는 얘기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내 돈은 빼고라도 1,600만 불에 대해서 그 원리금을 갖다가 상환을 하면서 그 배에 들어가는 모든 어떤 오펙스, 오퍼레이션 코스트를 갖다가 나오면서도 조금 남을 수준 이런 이제 채산이 나와야만 이제 하는 거지 내가 뭐 미쳤다고 그 400만 불씩 들어가면서 손해보자고 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를 갖다가 하나 살 때는 이런 어떤 채산성 분석이 되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산성 분석은 누구나 또 다 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잘 못하는 선사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에서 빼먹는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그 전문가끼리도 이제 그 계산을 좀 내봐야 되겠지만 계산을 낸다 하면은 더 전문가한테 이 계산이 맞는지 문의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내가 2천만 불에 사는 게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선비, 선원비, 뭐 보험료도 1년에 뭐 한 1, 2억씩 들어가죠. 큰 배들은.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내가 그 계산식에 넣을 줄을 알아야 정확한 그 어떤 답이 노출이 되는데 그리고 선원비 같은 경우에도 매년 상승을 해요. 3%가 상승을 하든 5%가 상승을 하든 이런 어떤 상승폭도 계산에 잘 넣어야 이 어떤 5년 플랜, 10년 플랜, 15년 플랜을 갖다가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고선을 할 때 매매 유형별로 좀 분류가 되긴 하는데 뭐냐면 내가 배를 그냥 바로 사가지고서는 그냥 투입을 하는 경우 뭐 카고를 갖다가 옮긴다든지 스팟마켓에서 불린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나는 배를 갖다가 2천만 불인 줄 알았는데 배가 1,500만 불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TC가 한 1년 끼어 있는 거죠. 근데 TC 레이트가 지금 마켓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면 500만 불의 디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TC가 용선 계약이 어태치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 다음에 BBC 베어버트 차터가 이제 어태치가 돼 있냐 안 됐느냐에 따라 성과에도 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배를 사서 운항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누가 3년짜리 계약을 해놓은 거를 갖다가 사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용선 유무에 따라 가지고서는 TC 어태치냐, 뭐 BBC 어태치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항 형태에 따라서 for trading purpose인지, for demolition purpose인지 이런 부분이 또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그 재학생분들도 가능하면 뭐 나중에 선사도 좀 꿈꿔보고 선주도 꿈꿔보고 뭐 이런 어떤 꿈을 갖다가 뭐 배를 타고 나서 좀 크게 가져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입 절차, 뭐 세부 업무 한번 좀 보겠습니다. 회사 정책이라든지 선대 규모, 그 다음에 뭐 사선 대비 용선 비율. 지금 그 해양대학교 출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뭐 지난 10년간 굉장히 좀 많이 다 사라지시고 지금 뭐 폴라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장금상선이라든지 뭐 몇 개 회사가 좀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해양대 나오신 분들이 막 선대를 갖다가 늘릴 때 굉장히 그 좀 공격적으로 좀 늘리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마켓이 좀 급격하게 떨어질 때 거기에 좀 대비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좀 상황도 좀 발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지금 여기 그 이기영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선박금융 그 어떤 그 대학원도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 배를 사고 하는 선주가 되고 하는 거는 금융이 서포트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억짜리 배를 갖다가 100억이 있어서 사는 케이스는 되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2008년 리먼 사태 전에는 10%만 있어도 90%를 갖다가 빌려줬어요, 은행에서. 그러면 내가 10억만 있어도 100억짜리 배를 살 수 있었던 거죠. 엄청난 레버리지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똑같이 30억이 있어요. 나도 30억이 있고 그리스 선주도 30억이 있는데 이 그리스 선주는 금융을 갖다가 일으키려고 해도 30% 자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럽 애들이 그렇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유럽은 너무나 오랜 그 해운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호황이라도 지켜야 될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그 에코티를 넣어야만 그 100억짜리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그리스 선주는 한 척밖에 못 샀어요. 예를 들면 100억짜리. 근데 한국 선주분들은 내가 30억이 있으면 그렇게 한 선주분들도 계세요. 어차피 다 빚이니까 나는 그냥 30% 자산 태우고 한 척만 살랜다. 그런 분들 계신데 왜? 나는 10억이면 90억을 빌려준다고 뭐 은행에서 꼬신 것도 있겠죠. 그 선주분들은 또 뭐 은행 그 어떤 그 역할도 컸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찌됐건 저는 10억이 있으면 90억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배를 갖다가 세 척을 사는 거예요. 30억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30억이 있는데 배 한 척. 여기는 똑같이 30억이 있는데 배 세 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의 구조를 모르는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회사, 와, 크다. 이 회사에게 뭐 한 척밖에 없네. 근데 마켓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부터 마켓이 떨어진다고 쳐봐요. 10%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30억 에쿼티를 태운 이 회사는 100억 주고 산 이 회사는 아직도 20억의 여력이 있어요. 자기 에쿼티가 20억 남아있으니까. 근데 이미 10억 에쿼티로 세 척을 산 이 회사는 자기 에쿼티를 지금 다 날린 상황이에요. 마켓이 더 떨어져요. 20% 떨어져요. 그냥 아직 10억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담에 대해서. 여기는 이미 자본 잠식이 돼요. 뭐 소위 그 이제 한진해운 뭐 파산한 것도 되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런 어떤 금융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 빚이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하게 많았던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버리지를 갖다가 너무 크게 높일 수가 있는 그런 그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한국 선수들이 배를 늘리는데 굉장히 혈안이 됐었죠. 근데 마켓이 뭐 그냥 심각하게 폭락을 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는 30%가 빠져도 그냥 빚만 갚으면 되니까 이제 그리스 선수 같은 경우에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이 리먼 사태 터지고 급격하게 빠졌을 때 한국의 그 선사들이 이렇게 수많은 그 도산의 경험이 있었던 이유는 이런 어떤 금융구조 부분에서의 요인이 좀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요 내용들은 이게 오늘 사실 그 이 1시간 이거를 갖다 생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S&P가 뭔지, 그 다음에 해운 시장의 전반적인 아웃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해운 시장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사실은 이것만 좀 아셔도 저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대상선 배분 불세하고 이런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시간 설명하는데 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그 여기 계신 분들은 그 S&P에 대한 어떤 그 대략적인 이해만 하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상 선방 물자가 하는 이런 어떤 스펙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학과 시간에 또 배우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저 인스펙션의 어떤 중요성, 검선자 수배하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은 쭉 한번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일을 갖다가 오래 하면서 이 8번에 보면 이제 클로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로징이 뭐냐면 셀러즈 노미네이티드 뱅크에서 주로 이제 클로징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배를 살 때는 선주들이 대부분 일본이나 뭐 홍콩이나 저기 그리스나 노르웨이나 덴마크이기 때문에 셀러즈 노미네이티드 뱅크는 거기 있습니다. 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젊은 나이에 그런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죠. 가가지고 거기서 현지에서 현지인들이랑 좀 싸우기도 하고, 피지컬 딜리버리는 전 세계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뭐 싱가포르에서 됐던 항구에서 됐던 피지컬 딜리버리는 거기서 하는 거고, 이 뱅킹 클로징은 이제 그 은행에서 이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차랑 상관없이 은행에서 마지막으로 릴리즈 레터에 서명을 하고 돈이 이제 그 바이어 계좌에서 바이어 셀러 조인트 어카운트에서 셀러한테로 다 넘어가면서 그 프로토콜 오브 딜리버리 앤 억셉턴스, 그 인수도 의정서에 서명이 되면 본선에서도 딱 그 POD에 같이 준비하겠다가 서명이 되면서 이제 이게 다 딜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로징을 갖다가 저도 뭐 오슬로에서 할 때도 많고, 그 아테네에서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암스테르담에서 할 때도 있고, 함부르크에서 할 때도 있고, 막 이런 그 경험들을 갖다가 젊었을 때 좀 많이 쌓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클로징도 클로징이지만 거기 가서 클로징 끝나고 나면 이제 걔네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뭐 와인도 한잔하고 뭐 시장 돌아가는 얘기도 하면서 뭐 이런 그 소소한 어떤 젊은 날의 좀 즐거움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거를 갖다가 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상당히 좀 피곤합니다. 이게. 그래서 현장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야 너 좀 나와봐 이러고서 밖에서 이렇게 뭐 연기도 좀 맞추기도 하고 뭐 협박도 하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줌으로 하니까 이 연기나 이런 걸 갖다가 이 스카이프로 뭐 하든지 SNS로 이제 하면서 이제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요새는 어떤 이런 S&P를 하면서 이 클로징에 대한 어떤 재미라든지 어떤 보람 이런 게 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다들 이제 다 지금 힘드신 거 압니다. 근데 이제 제 업계에서의 그런 나름 고충이라 그러면 그런 코로나로 인한 그런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비즈니스를 만들 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좀 하면서 이런 어떤 그 끈끈함이 좀 생기는 건데, 지금은 이제 전화로만 하고 뭐 줌으로만 하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이게 고착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코로나가 종식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다 보니까 어떤 비즈니스 관계라는 게 앞으로 이제 상당히 삭막해지고 형식적이고 공식적이고 뭐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작은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메모랜덤 오브 어그리먼트 이게 이제 그 S&P의 이제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거는 노르웨이전 세일즈 폼이라고 이제 그 2번이고,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본 선주들의 좀 뭐 건방짐, 오만함 뭐 이런 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2번을 갖다가 그대로 뺏겨서 일본 선주한테 조금 유리한 텀들을 갖다 넣은 게 2번 세일즈 폼인데, 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아비트레이션,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아비트레이션을 할 때 노르웨이전 세일즈 폼이나 뭐 싱가포르 이거는 뭐 3번은 거의 잘 안 쓰고 있고, 노르웨이전 세일즈 폼 같은 경우는 아비트레이션 인 런던, 잉글리시 로우 투 어플라이. 그래서 영국법을 따르게 돼 있고 서로 이제 영국이 3국이라고 제3국이라고 생각 거기서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하게끔 돼 있고 토막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토막이 이제 그 일본 그 해사중재위원회인데 그러다 보면 진짜 그 중재 그 위원회 갈 일이 생겨가지고서는 일본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완전 적진에서 나 혼자 일대식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을 갖다가 아예 짜놓고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딜을 할 때마다 그 잉글리시 로우로 그다음에 아비트레이션 런던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야 그거 저기 봤는데 그릭 애들도 받고 뭐 다른 애들 다 받으니까 그럼 걔네는 그럼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물며 겨자 먹기로 아비트레이션 갈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제 니폰 셀폼을 갖다가 이제 쓰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일본 선수들이랑 할 때. 근데 일본 선수들이랑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일본은 셀링 마켓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하나 이제 일본 선수랑 이제 내보를 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이 MOA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뭐 가격, 지불 방법, 검선, 이 4번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데 이는 검선을 했으니까 이 딜은 outright and definite. 그러니까 검선을 했기 때문에 배에 대한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딴지를 걸 거가 없다는 이런 이제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4번이 좀 중요한 이제 부분 중에 하나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리저너블한데 내가 검선을 갔는데 배 위를 본 거거든요. 그러면 딜리버리 때 나는 배 밑도 좀 봐야 되겠다. 뭐 스크류가 폈을 수도 있고 러더가 뭐 박살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하루 전이나 딜리버리 때 그 이제 바이어가 다이버를 수배해서 클래스 어프로브도 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들어가 있는 성급이 인정하는 그런 다이버를 써야지 뭐 야매로 뭐 싸게 쓰고 뭐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서로 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이빙 인스펙션을 했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 아니면은 뭐 덴트가 심하다든지 어디에 충돌한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모니 세트를 하든지 아니면 심각한 데미지일 경우에는 선주가 고쳐서 주든지 뭐 이런 조항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텍스 뭐 이런 거는 이제 선주가 이제 배를 왜냐면 클리어하게 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금융은 돈을 빌려주면 배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모기지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모기지 프리를 갖다가 선주가 해서 줘야 되는데 이게 클로징 때 모기지 프리를 하겠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에서 클로징을 한번 할 때 배 모기지가 2,700만 불이 잡혀 있어요. 내가 배를 산 가격은 450만 불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모기지가 프리가 안 되면 이건 완전히 디제스터예요. 그냥 450만 불에 준 배가 2,700만 불 모기지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그래서 상당히 불안해가지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만에 한 가지 경우를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그 그리스에서 그리스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리스의 행운 전문 로이어를 갖다가 뭐 시간당 350유로인가 그때 주고서는 한 3시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려고. 안 그러면은 또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나는 갚아야 될 돈이 2,700만 불 있는 선수가 배를 갖다가 450만 불에 팔 수밖에 없었으니 뭘 잘해주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로이어를 갖다가 좋은 로이어를 써서 제대로 이제 끝낼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한 번 있었습니다. 뭐 13번에 매수인의 불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계약금 잘 안 내고 잔금 못 치르면 그게 이제 매수인의 불이. 14번에 셀러 디폴트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져다 주기로 한 장소에 가져다 주기로 한 그 시간에 뭐 못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셀러 디폴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매각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상황에서 매각을 하게 되겠어요. 배를 쓸 만큼 쓰고 지금 마켓이 좋으니까 난 매각을 하겠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회사가 망해서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에서 그 배를 갖다가 끌어가가지고 은행에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매수인 선정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좀 확실한 매수인을 선정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내고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해체 이게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뭐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방글라데시 치타봉이거든요. 그 그림 보면. 그리고 왼쪽에 보면 사람들이 작업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 같은 데 가면 이런 그 비치가 막 이렇게 막 수십 킬로씩 이제 뻗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갖다가 전속력으로 하이타이드 때 풀 어획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육지에 가깝게 배를 이제 붙여놓는 거죠. 물이 빠지면 배가 멈추지 않습니까? 요때부터 이렇게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듯이 쪼각쪼각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르다가 떨어지는 쇠조각에 맞아서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뭐 와이어라든지 앵커 체인이라든지 다 사람이 이렇게 좀 나르는 거죠. 그래서 요 해체를 할 때도 정말 그 제대로 된 바이어한테 제대로 팔아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사기당하는 케이스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LDT를 갖다가 줄여야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이 스크랩 프라이스는 원유라든지 환율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격이라는 거는 뭐 한 번 하고 나면 2, 3개월은 어쩔 수 없이 바꿀 수가 없는데, 이 스크랩 바이어들은 굉장히 그런 어떤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그 규모가 있는 한 3억 불씩, 한 1억 불씩 불리는 그런 어떤 뭐 GMS라든지 뭐 위라나라든지 뭐 베스토가시스라든지 그런 뭐 큰 회사 넘버 5가 있거든요. 이런 그 바이어들을 갖다 골라서 파는 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비칭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라든지 터키에서 하는 게 이제 기계 장비, 그러니까 미케니컬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경우가 되게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배를 갖다가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 중국에서 그 원자재 철을 갖다가 수입하는 게 쌀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러냐? 얘네들이 이거를 갖다가 가져와서 녹여서 철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변에는 생필품 마켓도 같이 있습니다. 그 배에서 나오는 커튼, 뭐 변기, 라이프보트, 주방 도구, 이런 것들도 어마시하게 그 안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까지 같이 견주어서 LDT당 얼마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단순히 그냥 원자재가 싸다 그래서 그걸 갖다 수입해서 이렇게 쓰거나 이럴 수 있는 나라는 아닌 상황입니다. 해체선 내각과정도 S&P랑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 작년에 그 뭐 40만 톤짜리를 갖다가 몇 척 이제 그 스크랩 딜을 했는데, 40만 톤이면 LDT가 한 3만 5천에서 4만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4만 톤에 600불이면 그것만 해도 300억이에요. 철값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VLOC는 현존하는 배 중에서는 가장 사이즈가 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딜은 웬만한 중고선 그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딜 사이즈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선 매각을 할 때는 바이어가 누구냐가 좀 제일 중요하고, 인도를 어디서 할 거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선원들이 거기다 비칭을 시키면 내려서 이제 그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오든 중국으로 가든 해야 되는데, 아주 뭐 이것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격리하는 그 시설, 뭐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역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스크랩을 할 경우에는 뭐 작년에는 다행히 뭐 확진자 없이 그냥 다 이제 전원 이제 무사히 오긴 했는데,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떤 선박 관련된, 해운 관련된 일들도 좀 상당히 좀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한 내용은 한번 자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런 거 보시다가 혹시 뭐 재학생 중에서 의문이 생기거나 좀 알고 싶은 게 더 있다면 이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각 과정들도 이제 그냥 아까 그 중고선 매매 같은 그런 어떤 절차들을 통해 가지고 그 똑같은 그 형태로 진행은 되는데, 그 단순히 이제 그게 트레이딩 퍼포스냐 데모레이션 퍼포스냐 뭐 이런 부분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이 비칭을 할 때 미리 바이어들 선언이 좀 미리 한 8명에서 한 13명 정도 좀 차야 됩니다.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뭐 비칭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간이 뭐 다 돼서 잠깐 뭐 한 5분이나 뭐 10분 할애해 주신다면은 뭐 Q&A 시간 좀 하고
이제 끝마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그냥 참조하시라고 어떤 상식적인 부분에서 어떤 선종 부분이라든지 선가 지수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 넣어놨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뭐 이메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